시장의 변화는 내가 개인이 노력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자, 저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힘든 거를 기계가 대신해주는 날이 온다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린다. 음. 이 3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깨달은 건 이 앞에 한 단계가 빠져 있어요. 야, 이 재테크의 고수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은퇴 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김민식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날 MBC PD로 한참 일하고 있던 시절에 10년 전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연세대 와서 학생들한테 방송 연출론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MBC에 연대 신방과 출신 PD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목요 와서 강의해달라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신 거예요. PD님, 저희 과 출신 PD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들 겸양을 떨어요. 아우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게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그건데 가서 후배들한테 그 수업 시간 배운 얘기 똑같이 하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겸양을 떠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PD님은 공대를 나와서 PD를 하고 있기 때문에 PD님이 방송 일을 하는 방식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다. 그러네. PD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얘기에는 학생들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와, 그 교수님의 해안이 대단하시네. 내가 보기에 그냥 나 꼬시려고 하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신방과 출신 모교 졸업생들 했더니 섭외가 안 돼가지고 하다못해 나한테 했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든 꼬시려고 한 얘기인데 그때 강의할 때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무엇보다 저는 그래도 명색이 자존심. 우리 왜 아마 프리용어님도 강의할 때 그럴 거야. 일단 웃겨야 되잖아. 제 강의를 들으면 재밌어 해야 좋아하죠, 제가.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예능인이잖아. 그렇지. 예능이잖아. 그래도 나는 사람들 웃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 항상 그래도 웃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웃기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계속 했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21세기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너무 과하게 겸손을 떨지 마세요. 뭔가 기회가 오면 이를테면 회사에서 이번에 어떤 제품 개발한 거 당신이 그래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니까 이번에 발표할 때 임원회의 가서 발표할 때 당신이 한번 해봐라고 할 때 아유 부장님 저 따위가 뭐라고. 저는 그냥 이러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자신의 글을 쓰는 연습을 자꾸 해보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라.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글쓰기와 말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일들 이걸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그렇죠. 책 쓰는 것도 사실은 뭐에 대해서 좀 뭐 해봐 그러면 쫙 쓰고. 맞아요. 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그거 좀 알려줘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뭐 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전문가로서. 아니요, 뭐 저는 아주 그렇게 대단한 전문가는 아닌데요.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95년도에 제가 했던 생각이 있어요. 저는 1995년도에 외대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동시통역사, 영어 동시통역사로 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제레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곧 컴퓨터의 기술이 발달하면 자동 통역 프로그램, 자동 번역기가 나와서 통역사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저는 석탄 채굴학과 석유시공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니 탄광산업이 지금 사양산업인데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나. 그래서 나는 통역대학원에 갔는데 그 통역도 이제 곧 사양산업이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것마다 사양이야? 나 진짜 슬픈 게 내가 2007년도에 그 레인보우 로망스라고 하는 시트콤을 이제 만들 때 어떤 싸한 느낌이 왔냐면은 청춘 시트콤이 이제 사양산업이 되었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01년도에 뉴논스톱을 연출할 때 주시청층은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2007년이 돼서 6년이 지나서 레인보우 로망스를 만들 때 시청률 조사를 해보니까 주시청층이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나는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만든 콘텐츠를 보는 소비자는 점점점 어려져. 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걸 따라잡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점점 더 벌어지겠지. 점점 벌어지고. 근데 레인보우 로망스 시청률이 논스톱보다 점점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기술의 발달로 중고등학생들이 레인보우 로망스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얘들은 뭘 봤냐면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밤 11시에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다운로드. 2007년 다운로드지. 2001년도는 다운로드가 없었거든. 그렇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한때는 방송 3사에서 청춘 시트콤을 다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SBS로 오렌지, MBC 논스톱, KBS 멋진 친구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 옛날에 그 논스톱이 히트치면서 다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주시청층들이 다들 이거를 다운로드로 보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시장의 변화는 내가 개인이 노력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자, 저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내 직업을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나오면은 대리운전, 뭐 택시운전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모든 직업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95년도에 그 노동의 종말에서 그 얘기를 읽고 통역사라는 직업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얘기를 듣고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아, 이 힘든 거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날이 온다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면 어떨까? 21세기는 어차피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나 로봇이 사람 대신 힘든 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 번잡한 일, 번거로운 일 이런 거 다 컴퓨터가 대신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하고 살면 어떨까? 그래서 96년도에 MBC PD 공채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즐거운 직업이 대한민국 예능 PD라고, MBC 예능 PD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예능 PD가 되면은 이런 재미난 사람들과 만나서 촬영장에 가가지고 막 그래서 뭘 치면 이걸 웃기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사니까. 아, 그때는 우리 김민식 PD가 우리 저 개그맨들한테 좀 더 웃기라고 막 닥달하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본인은 뭐 개뿔도 웃기는 거 없고 우리 보고 계속 더 웃기라고 그러고 막 이거밖에 못 웃기냐고 막 이랬던 PD가 이제 세월이 오래지니까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 참나. 아, 근데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들이 우리가 했던 어려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 쳐. 그러면 사람도 뭔가를 해서 소득이라는 게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소득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남들도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서 그걸 많이 팔로우를 해줘야 그게 결국 뭐 소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갭은 또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야, 이게 되게 사실은 어려운데요. 정답은 없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재테크 공부를 좀 하면서 책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네. 책도 많이 내시잖아요 지금. 근데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린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깨달은 건 이 앞에 한 단계가 빠져 있어요. 뭐가? 돈을 아낀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낀다가 먼저 해야 돼요. 자, 버는 거는 회사 취업하고 나서부터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가 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버는 거를 모을 수 있고 모으고 난 다음에 그걸 불리는 투자의 단계까지. 자, 근데 이전에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이든 뭐든 언제건 돈을 아끼는 습관부터 길러야 돼요. 아, 오케이. 돈을 알아들었어. 안 쓰는 습관부터 길러야 돼. 알아들었어. 자, 이를테면 제가 사실은 영호님하고 이렇게 자주 우리가 못 뵀던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저는 예능 PD로 살면서도 저는 술, 담배, 커피를 안 해요. 맞아. 골프 안 치고. 아니, 알지? PD 우리 솔직히 오늘 이제 우리가 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거야. 술자리를 내가 안 가고. 맞아. 샘님이었던 이유는 술자리 안 오지.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안 하지. 자기 할 일만 어디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땐 샘님이지. 맞아.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방송사 비리에는 늘 자유로워. 늘 예외야. 야, 김민식이 빼고 얘기하자. 이런 식이야. 기억나. 이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깨달은 건데 돈을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100만 원 있을 때 안 쓰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둘 다 부자인데 많은 경우는 돈을 100만 원 벌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 이 100만 원을 씁니다. 그럼 다시 빵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안 쓰는 사람.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안 쓰는 사람이 부자야. 그래서 저는
평생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골프 안 치고 그러면서 살면서 저의 유일한 취미가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만 읽어요. 그럼 돈 쓸 일이 없어요. 잠깐만,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쓰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데 아니에요. 뭐한 놈은 이게 부자라고 해서 나 혼자만 나 돈이 이만큼 있어 하고 막 행복해? 자, 중요한 건 쓰는 뭐냐면 행복도. 쓰는 행복. 자, 좋죠. 저 지금은 쓰는 행복을 누려요. 그렇지. 다만 쓰는 행복을 누리기까지는 이 1, 2, 3, 4를 다 해봐야 된다고. 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돈을 벌잖아요. 그럼 버는 대로 씁니다 일단.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모으는 걸 어떻게 모으냐면 월급 받고 쓰고 남는 돈을 모으죠. 맞아. 자, 그러면 얼마 안 돼. 안 돼. 뭐 남지가 않지. 얼마 남질 않아. 남질 그리고 않아. 그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불리려고 하니까 적은 돈을 크게 불리려고 하니까 고수익 상품을 노리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뭐 내가 굳이 상품들 제 종류는 얘기를 안 할게요. 오케이. 하여튼 그런 그걸로 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안 쓰잖아요. 저처럼 막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안 쓰는 사람은 돈을 벌면은 모으기가 쉬워요. 왜냐? 저는 평생 제가 삼은 그 재테크의 신조 중 하나는 뭐냐면 급여의 절반을 저축부터 한다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무조건 그 다음날 저축부터 절반을 해요. 그 절반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품으로 분산 투자. 하나는 장마, 하나는 연금저축, 하나는 뭐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서 여러 개를 해놓고 절반을 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요. 이게 돈을 아끼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 뭐 급여의 절반을 저축하는 습관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급여의 절반을 저축하고 절반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MBC 같은 데는 왜 사실은 연말에 보너스 나오고 막 그래요. 맞아. 회사 성과 나오고 많이 줬잖아. 많이 줬어. 인센티브 나오거든. 생각해봐요. 인센티브 나오면은 어차피 나는 월급의 절반만 갖고 살기 때문에 갑자기 몇백만 원씩 보너스가 나오면 그거는 목돈으로 그동안 봐왔던 요즘 보니까 수협에서 금리가 좋던데 그거 그냥 정기요금 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벌고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 보면 사실은 카드 좀 많이 썼어. 또는 자동차 뭐 이렇게 할부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갑자기 마이너스 생겨. 마이너스 생겨서 마이너스 통장. 어차피 직장인은 뭐 MB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1억씩 만들어주거든요. 마이너스 1억 통장 굴려도 불안하지가 않아. 왜냐? 연말에 인센티브 나오면 그때 한 방에 까면 되거든. 자, 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목돈이 연말 보너스건 연차 보상이건 뭐가 들어와도 쓰기 바쁘지. 마통 이거 정리하느라고 바쁘거든. 근데 절반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연말에 이거 들어오면 목돈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축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2020년 말에 본부장이 드라마 PD 50명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그러면 저기 어느 부서로 가야 되나 총무부 가가지고 이거를 회계 감사를 내가 한다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얘기를 저는 그게 아니라 가보십니까 92년도에 제가 첫 직장 들어갔거든요. 1992년부터 2020년까지 근 3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면서 살았으면 이제는 은퇴하고 남은 30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살아도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급여의 절반만 가지고 어차피 30년을 살았으니까 그 절반을 모아놓은 저축해 가지고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저 이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나와서 계속 책 쓰고 강연 다니고 소득이 있으니까. 또 강연도 너무 잘하시니까 뭐 여기저기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나 궁금한 거.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아끼고 저축해서 돈이 이만큼 있는 게 좋아.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 후에 사모님한테는 뭐 죄짓질 않아. 사모님은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도 좀 쓰고 살자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시면은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개선은 안 되잖아. 왜냐하면 저는요. MBC PD로 살면서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PD에게 최고의 행복은 자율성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 내가 표영어를 MC로 쓰고 싶어. 그럼 나는 표영어랑 MC를 해야지. 위에서 국장이 뭐 이렇게 내려보내 무슨 이상한 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 안 하잖아 원래. 근데 이 자율성이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아낄 줄 아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돈을 아끼는 건 나의 욕망만 자제하면 되거든. 다른 사람 설득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가족은 본인 설득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고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시냐고. 사모님도 불만이 있을 텐데. 다행히 저희는 뭐였냐면 독립채산제였어요. 사모님도 따로 직장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많이 맞은 대로 벌고. 그러면 그게 더 맞겠다. 왜냐면 사모님이 볼 때 내 남편이 꽉꽉 돈을 모아놨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나도 저 돈을 쓰진 않지만 왠지 든든하거든. 그걸로 집 사고 다 하니까. 그렇지. 근데 내 남편이 막 돈 펑펑 쓰고 막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막 미래가 걱정되고 이러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정감이 있구나. 그렇죠. 야, 다 이 뭔가 이게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재테크에서 가장 큰 어떤 도움을 주신 분은 역시 아버지죠.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불러서 한 10몇 년 됐어요. 제가 이제 매달 그래도 월급 나오면 아버지한테 25만 원씩 이제 용돈을 약소하게 그냥 25만 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아버지가 야 다음 달부터 용돈 50만 원으로 올려. 왜요? 그랬더니 야 니들 월급도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는데 왜 용돈을 맨날 그 자리야? 다음 달부터 50만 원 올려. 가서 네 처한테 가서 얘기해. 아버지한테 50만 원을 월급 올린다. 용돈 인상한다고. 아 알았어요. 이제 50만 원 이렇게 보냈는데 아버지가 밥 먹자 그래서 이제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안에 25만 원이 들어가 있어. 리베이트다. 야 근데 아버님 되게 멋있다. 네 마누라한테는 가서 아버지 용돈 50을 올렸다 그래. 근데 나는 그 인상분만큼을 너 만날 때마다 매달 25만 원씩 현찰로 줄 테니까 이거 네 마누라가 모르는 데다가 잘 숨겨놔. 이 재테크의 고수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한 달에 25만 원이면 1년이면 300, 10년이면 3천만 원. 너 나이 60되기 전까지 내가 5천만 원 만들어줄게. 그러면 너는 나중에 나이 70에 내 무덤에 와서 울 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70대셨는데 아버지가 평생 이제 막 집에다가 다 벌어다 주고 막 이런 거 주위에 친구들을 보니까 이 재경 동문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놀러를 가는데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요즘 저기 내장산 단풍이 끝내준다는데 우리 다음 모임은 버스 대절해서 내장산 가자. 그럼 갑자기 참석 인원이 절반으로 준대요. 전철 타고 가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은 가는데 매달 20명씩 나오는데 버스비 10,000원을 내고 대절을 해야 되는 그 내장산은 10명을.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아니? 평생 그렇게 몇백만 원씩 매달 벌어다 집에 주고도 60 이후에는 퇴직하고 나면 돈 10,000원 한 장을 제대로 못 쓰는 게 남자다. 남자에게는 비자금이 힘이여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비자금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걸 비자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비자금을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 가만 생각해봤는데 돈은요 티나게 써야 재밌어. 돈 쓸 때 티가 안 나잖아. 재미없어. 와이프 모르게 이걸 돈을 쓰면서 와이프 모르게 쓰면은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사람들 볼직하게 막 지르고 막 사진 막 SNS에 찍어서 오르고. 근데 와이프가 당신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자금을 합법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딜을 걸어요. 뭐냐면 MBC PD로 일하면서 월급은 내가 다 투명하게 깐다. 근데 내가 PD로 일하면서 학교 진로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PD 연합회 회보에 원고를 쓰거나 고려 같은 거 급여 외 소득은 나의 노후 대비를 위한 별도 자금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주말에 또는 퇴근하고 나서 내가 내 쉬는 시간을 쪼개서 내가 뭔가 하는 걸로 얻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더니 아내가 쿨하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비자금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글 쓰고 강연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2018년, 19년, 20년이 되니까 급여 소득 못지않게 급여 외 소득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퇴사해도 먹고는 살겠구나.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여러분 부업을 뭔가 좀 해야 돼요. 잠깐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 지금. 왜?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50대가 되면은 퇴직하고 나서 정말 첨예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나를 어디선가 불러서 다시 기용을 할 것이다. 내 능력은 아직까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2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 보면 정말 기가 죽게 되고 자꾸 잠도 못 자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50대가 사실은 가장 힘든 나이라고 이렇게들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럼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지금 뭐야? 50대가 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 50대가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회사 말고 회사 밖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가 있나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시골의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 학교에서 진로 특강할 때 요즘 애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직업이 연예인이거든. 근데 연예인이 저 이렇게 지방에 가서 고등학교 진로 특강까지는 못 가잖아.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서울 MBC 사회공헌실에다가 연락을 해요. 혹시 MBC PD 중에 와서 우리 고등학생들 이 방송 PD, 방송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진로 특강 해주실 수 있나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얼마 안 돼.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왜냐? 해보고 이게 재밌으면 나중에 퇴사 후에 요런 일을 뭐 일주일에 한 2개씩만 해서 한 달에 한 10개만 해도 만약 20만 원, 3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번만 강의를 다녀도 200~300만 원.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산을 모을 때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60 이후, 50 이후에는 사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 1년에 급여를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 나와요. 자, 그 2천만 원 최저임금 받고 일할 바에는 내가 다른 걸로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 몸값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고 시간당 임금을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근데 고등학교 진로 특강은 그래도 한 번 가면은 2시간에 20만 원은 주시거든요. 그럼 시간당 1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높은 일인데 회사 말고 회사 바깥에서 나에게 이 정도 급여를 쳐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맞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곳에 더 이리 와봐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뭐 여기서 부장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곧 은퇴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해라. 그러니까 40대는 50대를 준비하고 50대는 60대를 준비해야 된다. 김민식 PD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그때 회사에서 제가 잘릴게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기간 죽고 우리 기가 더 살아서 사실 제가 볼 때 그 MBC, KBS, SBS 있는 PD들이 은퇴를 한 PD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그분들 중에 김민식 PD가 제일 활발하고 제일 뭐랄까 이제 활달하고 아주 막 제일 신났어.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PD로 일할 때 가장 잘 나가거나 뭐 시청률이 가장 높았거나 그런 PD는 아니다. 다만 나는 60, 70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나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의 생산성을 언제까지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저는 7, 80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7, 80에 일을 하려면 나이 4, 50에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각자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개그맨들의 공통점, 요즘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재테크의 고수가 되어 있어. 고명환 갑자기 독서로 뭐 장사의 신이 되고 매출의 신이 되고 막 이런 책 쓰고. 예전엔 그렇게 책을 안 읽더니 요즘 많이 읽는 것 같아. 막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황현이 막 비겁한 돈 막 이런 책 쓰고 막. 현이도 원래 걔가 원래 좀 아끼고 저축하는 애거든. 걔가. 그렇죠. 걔도 아주 애가 올바른 애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배우와 코미디언의 다른 점인데 코미디언은 사실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2번, 3번 계속 연기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컷을 써요. 근데 코미디는 첫 컷이 베스트 컷이잖아. 왜냐하면 첫 컷에 안 웃기면 끝이야. 개그 콘서트 그 뭐건 첫 컷에서 웃겨야지. 잠깐만요. 방금 안 웃기니까 한번 웃겨볼게요. 똑같은 안 돼. PD들이 써주질 않아. 그래서 한 방에 끝내야 돼. 정말 노력 많이 하는 분들이다. 근데 저는 표영호님이 부동산 고수가 된 걸 보면서 그 노력은 어디 안 가는구나. 네, 여러분 4, 50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모작 할 수 있어요. 저희 표영호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50대, 60대도 많아요. 네.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김민식만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간단한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앞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딱 정리하면. 저는 2021년에 딱 나와서 맨 먼저 했던 게